셰익스피어 비극에서 광대는 현명한 바보라고 합니다. 광대가 리어 왕이 딸들에게 왕국을 상속한 것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풍자를 합니다. 당신은 당나귀를 등에 업고 진창 속을 걷는 꼴이요. 금으로 된 왕관을 주어버렸을 때 그 머리에는 지혜가 없었소. 서양 문화에서 이 당나귀는 어리석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원문에 보면 광대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영어 단어 nothing이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해서 리어 왕의 어리석음을 풍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자, 애초부터 두 딸의 사랑 고백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었다. nothing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딸에게 물려준 영토, 그 왕국에서는 보답으로 나올 소작이 아무것도 없다. nothing이다라는 겁니다. 거너릴은 아버지가 사냥해서 돌아왔지만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인사조차도 안 합니다. 아버지가 찾자 마지못해 인상을 잔뜩 찌푸리면서 나타납니다. 리어 왕이 야, 왜 인상을 쓰고 있느냐 이렇게 묻자 옆에 있던 광대가 또 한마디 합니다. 딸이 얼굴을 찡그려도 상관할 필요가 없을 때는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젠 아무것도 없는 헛개비에 불과하오. 이젠 내가 당신보다 낫소. 나는 광대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예, 왕국을 물려준 리어 왕은 이제 딸의 눈치를 보는 신세가 됐다는 것입니다. 국왕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있다면 딸이 인상을 쓰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아니, 감히 딸이 국왕 앞에서 인상을 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광대의 이러한 풍자가 뼈아프지만 사실입니다. 거너릴이 아버지 리어 왕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불평을 합니다. 아버님, 여기 이 오만방자한 광대뿐 아니라 다른 무례한 기사들도 거칠고 매시간 트집을 잡고 소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저희도 그것을 바로잡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딸의 직설적인 비난에 리어 왕이 당황합니다. 아버지이자 국왕인 자신의 권위를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리어 왕이 네가 내 딸이 맞느냐 이렇게 묻자 딸은 아버님 제발 지혜를 사용하시고 망령된 변덕을 그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대꾸합니다. 딸이 아버지를 훈계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리어 왕이 다시 묻습니다. 여기 지금 누가 나를 아느냐? 이것은 리어가 아니다. 내가 누구라는 것을 나에게 말해줄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국왕으로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자 광대가 옆에서 대답합니다. 리어의 그림자요. 광대의 말이 정답입니다. 아무 실권이 없는 리어 왕은 지금 리어 왕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너릴은 아버지의 100명의 기사들이 소란스럽고 난잡하고 무질서해서 저택을 마치 선술집처럼 만든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기사의 숫자를 줄이라고 요구합니다. 자, 이것은 합리적인 비판인가요? 아니면 국왕에 대한 무례인가요? 기사는 국왕의 위엄과 권위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너릴은 지금 돈을 절약해야 할 만큼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큰딸 거너릴이 아버지 리어 왕의 기사를 비난하면서 그 숫자를 줄이라고 요구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거너릴이 남편에게 하는 이 말을 보시죠. 거너릴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무장한 기사 100명을 늘 보유하다니 아버지에겐 아주 정치적이고 안전한 방책이다. 만일의 상황이 생기거나 무슨 소문, 불평, 불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의 힘을 빌려 자기 노망길을 보호하고 우리의 생활을 흔들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리어 왕과 딸의 갈등은 단순히 효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정치적 권력 투쟁의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는 부녀지간에도 공유될 수 없는 것이 권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리어 왕은 큰딸 거너릴의 당돌한 요구에 크게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차가운 대리석의 심장을 가진 악마 배은망덕이여, 그대가 자식에게서 나타날 때 바다의 괴물보다 더 흉악하구나. 원문에 보면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악마가 차가운 대리석의 심장을 가졌다고 합니다. 원문에 보면 marble hearted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대리석,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차갑습니까? 그 차가운 대리석으로 된 심장을 가졌다. 이 말을 하는 리어 왕의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배신감,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감정은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상황에서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셰익스피어는 그것이 자식에게서 나타날 때 바다의 괴물보다도 더 흉악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노한 리어 왕이 이 대목에서 아직 나에게는 따뜻하고 친절한 딸이 하나 더 있다. 그러면서 둘째 딸 리건에게로 떠납니다. 버너릴은 오스왈드를 통해서 동생 리건에게 아버지에게 자신처럼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이제 이야기가 글로스터 백작 가문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글로스터 백작의 서자 아들 에드먼드, 그는 형과 아버지 사이를 이간해서 형의 유산을 가로채려고 하는 동생입니다. 에드먼드는 적자인 형 에드가에게 아버지가 형의 은신처를 알아냈으니까 이 어둠을 이용해서 빨리 피신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아버지가 오는 이 소리가 들리니까 어둠 속에서 아버지가 듣도록 형과 싸우는, 거짓말로 싸우는 척합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그 효성을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자신의 팔에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피를 좀 흘리면 필사적으로 싸웠다고 믿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겁니다. 당연히 깜짝 놀란 아버지가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에드먼드는 형이 제안하는 부친 살해 계획에 자신이 동의하지 않자 형이 공격하고 칼로 찔렀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글로스터 백작 역시 리어 왕처럼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계속되는 에드먼드의 거짓말에 속아서 마침내 그놈은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서자인 에드먼드에게 유산을 상속하겠다고 말합니다. 에드먼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르네상스형 자창출자의 모습을 띠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거너릴은 동생 리건에게 아버지가 곧 가실 것이니까 너는 집을 비우고 아버지를 홀대하라는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동생 리건은 언니의 요구대로 아버지를 맞이하지 않고 글로스터 백작의 집으로 몸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리어 왕의 편지를 가지고 온 켄트와 거너릴의 편지를 가지고 온 오스왈드, 이 두 사람이 글로스터 백작의 집에서 서로 마주칩니다. 리어 왕에게 불손했던 오스왈드를 알아본 켄트가 그에게 욕을 하면서 또 소동이 좀 일어납니다. 소동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집안 사람들이 나오게 되겠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리건과 코널은 소동의 책임을 물어서 켄트에게 착고를 채워서 벌 주라고 명령합니다. 켄트와 글로스터 백작이 아니 국왕이 보낸 사자에게 착고를 채우는 것은 국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리건과 코널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오스왈드를 보낸 언니가 더 화를 낼 것이라면서 결국 켄트에게 착고를 채웁니다. 리어 왕의 사신 켄트와 거너릴의 하인 오스왈드, 지금 누가 더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이것을 보면
현재 권력의 향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권력이 이미 거느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분노를 피해 도망 다니는 에드가는 자신에 대한 그 지명 수배령이 내려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체포되지 않고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비천한 아주 그것도 미친 거지로 자신을 위장합니다. 에드가가 하는 말 잠깐 보겠습니다. 가난이 사람으로 하여금 짐승에 가까운 상태로 이르게 한 가장 천하고 구차한 행색을 취해야겠다. 얼굴은 더러운 것으로 검게 칠하고 허리에는 담요만 감고 머리털은 헝클어 매듭을 짓게 하고 알몸뚱이를 그대로 드러내서 바람과 하늘의 갖은 구박을 받도록 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것도 가장 구차한 거지 분장으로 다니고 있고요. 아니 진짜 거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귀족 아들로서의 의복이나 이름이나 얼굴이나 말투나 모든 게 없어진 지금 말 그대로 제로, nothing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에드가가 이렇게 말하죠. 이제 예전의 에드가는 없다. 하지만 이 순간, 이때 에드가는 진실을 보게 됩니다. 자신과 아버지가 동생에게 속았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때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삶의 진실이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장면에서 나오는 에드가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리어 왕이 글로스터 백작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낸 사자 켄트가 착고에 채워져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켄트가 둘째 딸과 둘째 사위가 그랬다고 말하지만 리어 왕은 믿지 못합니다. 리어 왕이 이렇게 말하죠. 감히 그럴 리가 없다. 그럴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러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것은 살인보다 나쁘다. 왕의 체면에 이렇게 심한 폭행을 가하다니. 자, 리어 왕은 아직도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어 왕은 지금 권력과 권위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왕국을 딸과 사위에게 넘겨줬을 때 왕으로서의 권위도 함께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왕권은 주어버리고 권위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오해이죠. 리어 왕이 이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지만 현명한 바보 광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아버지는 자식을 맹인으로 만들고 돈주머니를 찬 아버지는 자식을 친절하게 만든다. 리어 왕이 왔지만 둘째 딸 리건은 피곤해서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 그리고 국왕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리어 왕이 할 말이 있으니 공작 내외를 부르라고 재차 명령하자 마지못해 나타납니다. 리어 왕이 둘째 딸 리건에게 큰딸 거느린이 자신에게 얼마나 무례했는지 비난합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리건은 언니를 두둔하고 나섭니다. 자, 리건이 하는 말 들어보겠습니다. 아버님 진정하세요. 저는 언니가 책임을 소홀히 했다기보다 아버님이 언니의 애쓴 보람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늙으시고 수명도 그 한도의 끝까지 와 있으니 아버님 자신보다 아버님 상태를 더 잘 아는 사람들의 지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언니에게로 돌아가셔서 잘못했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어 왕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리건도 첫째 딸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리어 왕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갈 데 없게 된 리어 왕이 결국 절망하면서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늙어서 쓸모가 없구나. 무릎 꿇고 간청하니 제발 이 늙은이에게 의복과 잠자리를 그리고 음식을 다오. 여러분 그 원문에 보면 on my knees 무릎 꿇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참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이때 큰딸 거너릴이 등장하고 두 딸은 서로 반갑게 인사하면서 서로 손을 맞잡습니다. 이제 두 딸은 모두 한편이 되어서 아버지 리오 왕에게 기사의 숫자를 줄이라고 요구합니다. 아버지의 기사는 낭비이며 한 집에서 두 사람의 명령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딸들이 계속해서 그 기사의 불필요성을 자꾸 강조하니까 리오 왕이 그 필요를 따지지 말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리오 왕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필요를 따지지 마라. 아무리 적게 가진 거지라 할지라도 필요 이상의 소유물이 있는 법이다. 자연이 필요 이상의 것을 인간에게 허용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삶이 동물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느냐. 만약 따뜻하게만 입는 것이 목적이라면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그 사치스러운 의복도 필요치 않을 것이다. 사치스럽다고 옷이 따뜻하지는 않을 테니까 말이다. 여러분, 여기 리오 왕과 두 딸의 논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꼭 필요한 것만 소유해야 할까요? 아니면 낭비 같더라도 좀 더 여유 있게 소유해도 될까요? 이것은 경제적 효율성인가 아니면 인간적 품위인가를 묻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리오 왕은 국왕으로서 자신의 위엄을 위해서 비록 낭비일지라도 100명의 기사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딸들은 경제적 합리성을 내세워서 거부합니다. 딸들의 냉대에 실망하고 격분한 리오 왕은 결국 한밤중에 폭풍우 몰아치는 황야로 뛰쳐나갑니다. 글로스터 백작이 리오 왕을 걱정하면서 빨리 모셔오자고 말하지만 두 딸들은 자업자득이라면서 오히려 성문을 굳게 닫으라고 명령합니다. 한밤중에 폭풍우 몰아치는 황야로 뛰쳐나온 리오 왕은 그 폭풍우를 맞으면서 딸들의 배은망덕함을 격렬하게 비난합니다. 바람아 불어라, 나의 뺨을 찢어라. 폭포야 용솟음아 사납게 일어나라. 참나무를 쪼개는 벼락을 예고하고 생각보다 더 빠른 유황색 번갯불아 내 흰머리를 태워라. 만물을 뒤흔드는 천둥아 두껍고 둥근 세상을 납작하게 깨부숴라. 자, 여기 나오는 이 폭풍우 장면은요, 실제 자연의 날씨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문학적 상징으로 이해하자면 리오 왕의 마음속 내면의 폭풍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리오 왕은 제2의 노아의 홍수, 물, 불 이런 것들을 희고하는데요. 이것은 리오 왕의 정신적 죽음과 재생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마치 물과 불로 이전의 자아가 죽음으로써 새롭게 재생하는 중세 기독교적 죽음과 재생의 이미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리오 왕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실컷 으르렁거려라. 불을 내뿜고 비를 쏟아라. 비도 바람도 천둥 번개도 내 딸은 아니다. 너희들 멋대로 해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다. 너희는 나에게 복종할 의무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왕국을 준 일도 없고 너희를 자식이라 부른 적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비바람, 천둥 번개에게는 왕국을 준 일도 없고 자식이라고 부른 일도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자신을 막대해도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왕국을 주었고 자식이라고 불렀던 거너릴과 리건의 배신은 참으로 원망스럽다는 얘기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너희들의 노예가 되어 여기 이렇게 서 있다. 불쌍하고 갸냘프고 허약하고 멸시받는 늙은 몸이 되어 여기 이렇게 서 있다. 그런데 너희가 흉악한 두 딸의 편이 되어 이 늙은이의 백발을 목표로 천군 만마를 이끌고 공격해 오다니 나는 너희를 비굴한 사신이라 부르겠다. 정말로 원망스럽구나. 리오 왕은 이 대목에서
비바람과 폭풍우가 마치 딸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리오 왕은 이렇게 처절한 배신감과 분노로 한밤중에 폭풍우 속에서 미쳐갑니다. 이때 프랑스로 추방됐던 막내딸 코델리아가 아버지를 도우러 영국으로 옵니다.